우길, 평화만큼 존귀한 것은 없다. 평화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 평화야말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근본에 제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1960년 10월 2일 야마모토 시니치 32세. 그는 지금 흉정의 평화에 대한 맹세의 불길을 태우면서 세계를 향해 떠나를 하고 있었다. 창과학회 제3대 회장에 취임한 지 불과 5개월 후의 일이었다. 이날 도쿄에는 날씨가 좋아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하네다의 도쿄국제공항은 아침부터 많은 동지가 몰려들어 오전 9시 반 무렵에 환송장에는 인파로 가득했다. 첫 해외 방문을 떠나는 회장 야마모토 시니치를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이었다. 오전 10시 10분 환송장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시니치를 비롯한 일행 6명이 터미널 빌딩으로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다. 멤버는 시니치 외 부이사장 주저 기요시, 이사 이시카와 유키오, 교학부장 야마다이라 추헤이, 청년부장 아키즈키 에이스케, 그리고 부인부장 기요하라 가스였다. 일행은 탑승기 앞에서 한 줄로 서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들고 배웅 나온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환성과 박수가 활짝 개인 하늘에 울려 퍼졌다. 10시 40분 일행을 태운 일본항공 800편은 괴운과 함께 이륙하여 곧장 하와이 호놀룰루를 향해 날아갔다. 일행이 탑승한 비행기는 취항한 지 얼마 안 된 대형 제트 여객기였다. 이해 8월 12일 일본 최초의 대형 여객기로서 DC-8형의 후지어가 취항, 하늘의 여행도 제트기 시대의 개막을 맞이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시니치가 태어나서 자란 그리운 고향 오모리의 바다가 보였다. 해면에는 태양빛을 머금은 무수한 물결이 반짝반짝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시니치의 출발을 축복하며 배웅하고 있는 듯 했다. 시니치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는 은사 도다 조세이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는 도다가 서거 직전 총본산에서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멕시코에 간 꿈을 꾸었다고 말하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도다는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어.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네. 니스렌 대성인의 불법을 구도하면서 하고 싶구나 세계로. 광산주포의 여행에. 시니치, 상대는 세계다. 자네의 진정 무대는 세계야. 세계는 넘네. 시니치는 이불 속에서 내민 손을 말없이 꼭 쥐었다. 그러자 도다는 지그시 시니치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신의 힘을 다해 말했다. 시니치, 살아야 한다. 오래오래 살아야 해. 그리고 세계로 나가는 거다. 도다의 눈은 이레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시니치는 그 말을 도다의 유언으로 가슴에 새겼다. 그는 돌아가신 은사를 대신해 제자인 자신이 세계 광포에 제일벌을 새긴다고 생각하니 뜨거운 감회가 끓어오르는 것을 누를 수 없었다. 그가 최초의 해외 방문, 그 출발의 날을 10월 2일로 정한 것도 이 일이 도다의 기일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시니치는 세계로 가는 거다 라고 말한 도다의 마음을 아플 정도로 알 수 있었다. 저 세계대전의 종결로부터 15년, 인류 평화에 대한 염원도 헛되이 역사의 회전은 끝없는 동서냉전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동서양 진영의 우두머리각인 미국,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의 핵무기 개발 경쟁은 격화 일로로 치닫고 있었다. 또 아프리카 각지에서는 식민지 독립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인종, 민족 문제도 세계 도처에서 분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핵의 위협과 내란의 전화에 전율하며 부당한 차별과 학대, 가난과 병거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리고 평화와 행복의 예명을 염원해 왔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세계로 나가는 거다 라는 도다의 말은 틀림없이 세계를 예리하게 간파한 불법 지도자의 절실한 구세의 외침이었다. 인생의 목적, 그것은 행복. 인생의 소망, 그것은 평화. 그 행복과 평화를 향해 역사는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그 확고한 궤도인 법칙을 추구하는 생명체이다. 과학도 정치도 사회도 종교도 그 목적은 이 일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시니치는 생각했다. 니스렌 대성인은 인류의 고뇌를 자신의 고로 하시어 입정한국에 깃발을 들고 일어서셨다. 그야말로 행복과 평화의 궤도인 법칙을 나타내셨던 것이다. 그리고 법화경의 대백법이 일본국 및
1년 부재에 광선주포 된다는 것도 의심이 없을 것이로다. 라고 세계의 광선주포를 예언하시고 그 실현을 후세 제자들에게 기탁하셨다. 지금 그때가 왔다. 이 세상에 생을 받은 지 32년, 광선주포를 생의 사명으로 하여 그 대업의 문을 지금 자신의 손으로 열어간다고 생각하니 시니치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니체른 불법은 일체 중생이 평등하게 불성을 갖춘 일념삼천의 당체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인간을 구속하는 일체의 쇠사슬을 끊는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실로 인간의 존엄과 평등과 자유를 확립한 이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야말로 21세기의 미래를 비추고 세계의 행복의 대강을 바라는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한 세계 종교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대성인 불법이 바다를 건너 세계로 넓혀진 적은 없었다. 아니, 일본의 불교 자체가 세계에 널리 유포된 적이 없었다고 해도 좋다. 메이지 이후 일본인의 해외 이주가 추진되는 가운데 정토 진정 등이 해외 포기에 나서 하와이나 미국 서해안, 브라질로 넓혀진 적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1인 사이에 유포되었을 뿐 일본 불교, 민족 종교의 틀을 벗어난 적은 없었다. 또 불교 사상가인 스즈키 다이세츠가 미국 등으로 건너가 불교 사상의 소개에 힘썼으나 서구 지식인들 사이에 선붐을 일으키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야마모토 시니치의 해외 방문은 고뇌하는 세계 민중에게 휴머니즘의 빛을 비추어 인류 소생의 역사를 청정하는 오늘날의 에스자이 운동의 돌파구를 여는 일이었다. 불교사의 획을 긋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해는 불가사 이야기도 니체렌 대성인이 입적 안공론을 저술하시어 한국 평화를 향해 빛의 시위를 당기신 지 정확히 700년째 되는 해였다. 불가사의한 때의 일치라고 해도 좋았다. 시니치의 방문지는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를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토론토, 뉴욕, 워싱턴, 상파울루, 로스앤젤레스 등 3개국 9개 도시였다. 귀국은 10월 25일 예정이었다. 방문의 목적은 각지에서 탄생하기 시작한 회원의 격려, 지도였다. 또 청문산에 건립 기진할 대객 전에 건축 자재를 매입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이는 시니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한 본부총회 석상에서 은사의 칠수기까지의 하나의 목표로서 발표한 것으로 세계 각지에 영자재를 모아 건설할 예정이었다. 또 강포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필요한 해외 사정을 시찰하는 것도 그 목적의 하나였다. 시니치는 도다의 사진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도다 선생님을 모시고 간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는 도다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일본은 전쟁에 졌지만 메가대 점령 정책으로 지한 유지법이 철폐되고 참된 신교의 자유가 찾아왔다. 그것으로 광선유파의 때는 만들어졌다. 메가더는 제턴 선신이다. 범천, 재석이야. 미국에 그 은혜를 갚으러 가고 싶구나. 또한 도다는 미국의 역사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학, 철학에도 놀라울 정도로 정통했다. 종종 링컨이나 워싱턴 또는 에머슨이나 프랭클린에 관한 인물론을 말해주었다. 그가 말하는 인물론은 참으로 생생했고 그러면서도 투철한 깊이가 있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인간성이 선명하게 그려져 마치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 도다는 결국 해외 땅을 밟지 못한 채 58세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선생님의 분신으로 미국의 대지에 서는 거다. 새로운 역사를 이 손으로 단호히 열어가는 거다. 그는 주먹을 꼭 쥐었다. 하네다를 출발하여 하와이를 향한 지 7시간. 제트기는 차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하와이 시간에 맞춘 시니치의 손목시계 바늘은 10월 1일 오후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일본과는 19시간의 시차였다. 이윽고 제트기가 착륙태세로 들어갔다. 시니치는 창 너머를 보았다. 밤하늘 저쪽에는 보석을 뿌려놓은 듯 점점이 빛나고 있었다. 호놀룰루 시가지에 불빛이었다. 탑승기는 1시간 정도 늦은 오후 11시가 지나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했다. 심야라고는 하나 상하이 섬 하와이의 바깥 공기는 뜨거웠다. 양복에 모자 차림에 가을 복장을 한 일행의 이마에는 그 순간 땀이 배어나왔다. 입국 수석장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수석을 기다리면서 시니치는 주저 기요시에게 물었다. 주저군, 영어는 정말 걱정 없는가? 출발하기 전에 영어에는 자신이 있다고 주저가 말했기 때문이다. 예, 일상회화 정도라면 문제 없습니다. 해군 학교에서 영어는 확실히 익혔으니까요. 그는 가슴을 펴고 대답했다. 일행은 입국 수속을 위해 30분 정도 기다리게 되었다. 차례가 가까워지자 주저 기요시가 시니치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먼저 수속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 수속을 통역하겠습니다. 드디어 주저 차례가 되었다. 여권을 제시하자 담당관이 영어로 무언가를 물었다. 주저는 잠시 의아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Once more, please. 그는 이 말만 되풀이했다. 담당관은 몇 번이고 같은 것을 물었지만 진척이 안 된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양손을 크게 벌리고 고개를 흔들어 보였다.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여행사 직원인 듯한 사람이 통역해 주었다. 일행은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궁지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야, 하와이 영어는 알아듣기 힘들군요. 주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거렸다. 시니치는 본격적인 세계 광포를 전개하려면 유능한 통역을 육성하는 일이 불가하다는 것을 통감했다. 더욱이 통관수석에도 시간이 걸려 각자 짐을 찾아 도착로비로 향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자정이 지나서였다. 공항에는 3년 전 5월에 미국으로 유학 온 남자부 마사키 나가야스가 마중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 마사키는 이번 여행에서 일행의 통역과 안내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비행기가 지연되어 마사키 군이 기다리다 지쳤겠군. 시니치는 걱정스러운 듯 주저에게 말했다. 그럴 겁니다. 마사키 군은 하와이에서 동지들을 대결집하여 성대에 환영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으니까요. 도상로비로 나가니 국정에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마사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일행은 로비 한 구석에 짐을 넣고 마사키를 기다렸다. 처음 보는 호놀룰루 공항의 광경이 일행의 눈에는 신기하기만 했다. 선명 색깔의 레일을 손에 들고 환영하러 나온 무무차림의 젊은 여성도 있었다. 빨간 알러 셔츠를 입은 백발의 초로의 남성도 있었다. 또 단정히 넥타이를 맨 일본인 남성 그룹도 있었다. 로비로 나온 승객들은 마중 나온 사람을 발견하자 한결같이 웃음꽃을 피우며 때로는 서로 포옹하면서 한 그룹 또 한 그룹 공항을 떠났다. 주저 기요시가 불안한 듯 아키츠키 에이스케에게 말했다. 마사키 군이 보이지 않네요? 이곳으로 마중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군요. 이상하군요. 로비로 나온 다른 승객들이 차례로 떠나자 인적이 드물어지고 있었다. 큰일이군요. 이러다니 남게 되다니. 여긴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으니. 언제나 다부진 기어하라 가스의 목소리도 어쩐지 불안하게 들렸다. 그때 로비 한 모퉁이에서 일행의 모습을 줄곧 보고 있던 알러스트 차림의 체구가 작은 청년이 다가왔다. 저 학교 회장이신 야마모토 선생님이시지요? 청년의 얼굴은 시니치가 본 기억이 있었다. 오, 수고 많습니다. 시니치가 대답하자 청년은 안심한 듯 스스럼 없는 웃음을 띄었다. 남자부 토니 하라다입니다. 알고 있네. 전에 한번 만났지? 예, 하와이로 오기 전에 학계 본부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라다라는 이름을 밝힌 청년은 준비해온 레일을 시니치의 목에 걸고 악수를 했다. 예기치 못한 하라다의 마중에 전원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떠올랐다. 그러나 일행에게 레일을 걸어주고 하라다는 말했다. 그럼 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돌아가려는 하라다에게 시니치는 말했다. 고맙네. 벌써 가려고? 예, 이렇게 만날 뵐 수 있었으니. 다른 사람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전 이 오아후 섬이 아니라 하와이 섬에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호놀룰루에 오신다는 걸 일본에서 온 편지를 통해 알고 비행기로 왔습니다. 그랬군. 숙박할 곳은 있는가? 예, 숙모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 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일행의 딱한 사정을 알리 없는 하라다는 자신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폐가 될 것 같아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나는 카이마나 호텔에 있으니까 내일 아침이라도 또 만납시다. 하라다는 예 하고 명랑하게 대답하고 빠른 걸음으로 돌아갔다. 일행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를 배웅했다. 하라다가 사라지자 일행은 또다시 불안함을 느꼈다. 이윽고 고학너비의 등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주인은 더욱더 한산해졌다. 마사키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다혈질인 이시카와 유키오가 성난 목소리로 불쑥 말했다. 선생님, 제가 마사키 군을 찾아보겠습니다. 아키스키 군, 난 밖을 보고 올 테니 자넨 검은란을 들러봐 주지 않겠나? 주도 기요시는 이렇게 말하고 아키즈키 에이스케와 함께 마사키를 찾으러 나섰다. 한참 후에 아키즈키가 돌아왔다. 군에서 마사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조금 지나 주조도 돌아왔다. 선생님, 마사키 군은 없습니다. 대신 밖에 카이마나 호텔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밤도 늦었으니 그 차로 우선 호텔로 가는 게 어떨까요? 주저의 제안에 따라 일행은 호텔로 향했다. 호텔은 와이키키 해안 변두리에 자리한 3층 건물로 검선 호텔이었다. 일행이 호텔에 도착한 것은 이미 새벽 2시 가까운 시간이었다. 아침이면 드디어 야마토 선생님을 맞을 수 있다. 선생님의 세계광포 제1보가 이 하와이 땅에 새겨지게 된다. 어떻게든 이 해외 지도를 성공시키지 않으면. 마사키의 창자 소리에 힘이 더해졌다. 창자하면서 3년 전 5월 유학생으로 미국에 건너와 겪은 고통의 세월이 하나하나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일본을 떠나 염원하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5일째의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을 받았다. 슬펐으나 그로부터 4일째 아침에 신이치가 보낸 격려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는 몇 번이고 읽었다. 마사키군 슬프겠지요. 괴롭겠지요. 그러나 사망에 살아가는 자네답게 어떠한 슬픔이나 고난도 타고 넘어 용감한 지도자로 성장할 것을 기원합니다. 마사키는 눈물에 젖었다. 그러나 그것은 비의 눈물이 아니었다. 용서숨치는 결의 감노였다. 그는 괴로움의 천지에서 결연히 일어서 용감하게 고학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학비를 벌기 위해 볼링장에 허드렛 일이나 접시 닦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학업에 힘썼다. 또한 그 1년 후에 이번에는 제2대 회장 도다 두세이의 서거 소식을 접했던 것이다. 이국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마사키에게 있어 도다의 서거는 마음의 기동을 읽는 일이었다. 그 깊은 슬픔의 밑바닥에서 그를 분기시킨 것 또한 시니치가 보내온 격려의 편지였다. 진짜의 사명을 잊으면 안됩니다. 세계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나는 시니치의 열렬한 호소에 그는 지금이야말로 제자가 일어서 싸움을 개시할 때임을 자각했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한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인 1960년 5월 3일의 일이었다. 마사키를 비롯한 미국의 동지는 그 소식에 어쩔 줄 모르면서 기뻐했다. 그리고 곧 시니치의 아내 미르코로부터 항공 우편이 도착했다. 거기에는 회장 일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으로 건너갈 예정이라고 씌어 있었다. 그리고 그 협의를 위해 일시 기구할 수 없겠느냐는 시니치의 전언이 있었다.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시니치가 기국 협의까지 걱정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마사키는 기쁘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다. 9월 초 마사키 나가야스는 용약 환희하며 그리운 일본 땅을 밟았다. 자신을 언제나 격려해주는 야마모토 회장을 오랜만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의 가슴은 몹시 뛰었다.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며 공항에서 곧장 학교본부로 달려갔다. 지금 돌아왔습니다. 본부에서 야마모토 시니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원기왕성하게 인사했다. 오, 잘 왔네. 그립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시니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시니치는 눈시를 붉히는 마사키에게 말했다. 미국에 가서 몸이 좀 커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는가? 마사키가 입고 있는 양복은
헐렁할 정도로 컸다. 그것이 그의 작은 체격을 한층 더 작아 보이게 했다. 마사키는 손등을 덮은 자신의 양복소매 끝을 보면서 수줍게 말했다. 실은 이 양복은 미국에서는 매형에게 빌린 거라 좀 크네요. 아르바이트라 생계를 유지하는 마사키에게는 새 양복을 마련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런가? 생활이 힘들겠군. 그런데 어머니 선물대로도 사왔는가? 예, 정장 한 벌을 사왔습니다. 자네 입을 옷도 없는데 어머니 옷을 사왔단 말이지? 기특하군. 그럼 자네 양복은 내가 사주지. 신이치는 새 양복을 선물했다. 그 양복은 그의 몸에 꼭 맞고 색깔도 잘 어울렸다. 마사키의 감격은 더욱 컸다. 기쁨 속에서 첫 해외지도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었다. 그는 학계본부에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해외부 직원부터 야시 등에게 알고 있는 현재 실정을 말하고 스케줄을 상세하게 검토했다. 또 미국에 주재하는 회원 대부분이 부인부이므로 부인부 간부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진언했던 것이다. 마사키는 약 10일 동안 일본에 체제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 일행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그리고 호놀룰루에서 시니치랭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마사키 나가야스는 하와이 멤버에게 도착 시간의 변경을 전한 후 여관으로 돌아와 아침 5시 전에 공항으로 출발했다. 공항에는 동틀 무렵이 되자 하나둘 회원들이 모여들었다. 각자 손에 레이를 들고 가슴에는 학이 새겨진 둥근 학계 배지가 빛나고 있었다. 집합시간인 6시가 되자 멤버는 20명이 넘었다. 대부분의 멤버가 서로 첫 대면하고 있었다. 모두 하와이에도 이처럼 많은 광부의 벗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든든해짐을 느꼈다. 각자 자기소개를 하면서 대화의 테두리를 넓히고 있었다. 그 중에는 기념 촬영을 하는 멤버도 있었다. 오전 7시가 지났다. 그러나 각 항공회사의 카운터에는 불도 켜지지 않았으며 담당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마사키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팬 아메리칸 항공의 카운터의 담당자 한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다. 마사키는 영어로 7시 55분 도착 예정인 JA의 800편에 대해 물었다. 담당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런 시간에 도착할 비행기는 없지만 JA의 800편이라면 이미 어젯밤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마사키는 깜짝 놀랐다.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가사 유미코에게 오전 항공우편을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했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2일 아침 7시 55분 도착이라고 씌어있었다. 어째서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도착했다면 아무튼 호텔에 전화를 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사키는 회장 일행의 숙소를 듣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화번호부를 펼쳐 주요한 호텔에 빠짐없이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어느 호텔에서도 그런 손님은 없다는 대답이었다. 그때 하와이 사정을 비교적 잘 아는 일인 이자히로토 히라다가 말했다. 설마 회장이 거기에는 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카이마나 호텔이라는 일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작은 호텔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거기도 물어보시죠. 히라다가 전화번호부에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자 회장 일행이 묵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전원이 몇 대 차에 나눠 타고 카이마나 호텔로 향했다. 마사키는 어떤 마음으로 야마모토 회장 일행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딛었는지를 생각하니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니, 살아있다는 기분조차 들지 않았다. 수평선이 펼쳐진 아침 안개 속에 에메랄드색 바다가 빛나고 은파가 하얀 모래사장에 조용히 다가와서는 밀려간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아침 일찍 혼자 밖으로 나왔다. 호텔 뒤로 바로 바다였고 그 바다를 마주한 테라스가 있었다. 그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3시 무렵에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두 시간 누워있었을 뿐 잠에서 깨고 말았다. 시차 탐험은 아니었다. 마중 나와야 할 마사키 나가야스가 오지 않았기에 마사키의 안부가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하자 시니치는 일어나 근행 청제를 하고 마사키가 무사기를 기원했다. 또 하와이 땅의 강포를 염원하며 제목을 대제 깊게 스며들게 하려는 심정으로 진지한 기원을 올렸다. 그리고 해변을 산책하려고 문을 나섰다. 끊이지 않고 조용히 밀려드는 흰 파도는 시작이었다. 뒤돌아보니 등 뒤로 야자숲이 펼쳐지고
그 건너편에는 아침 햇빛을 받아 정상이 금색으로 물든 다이아몬드 헤드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시니치는 6년 전인 1254년 여름 운사 도다 조세와 함께 도다의 고향인 아스타 해변에 서 있던 때를 생각했다. 동해에 잠기는 새빨간 석양을 바라보며 도다는 말했다. 시니치, 나는 일본 강선대포의 반석 같은 기차를 만들겠다. 자네는 세계 강선대포의 길을 여는 거네. 구상만큼은 내가 해놓겠다. 자네가 그걸 모두 실현해주게. 그는 이 말을 생명에 새겼다.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세계 강선대포의 길을 열 수 있는지를 항상 모색해왔다. 홍계는 말할 것도 없이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아직 니치는 불법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올바르게 불법을 전하고 학계를 이해시키려면 그 사상과 운동을 정리하여 소개할 서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회장에 취임하자 곧바로 해외를 겨냥한 영어판 소개 서적을 발간하기로 했다. 세이키어 신문의 편집장이며 청년부장인 아키츠키 에이스케와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던 간다 조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다.